네, 첫 번째라서 좀 많이 부담이 되긴 하는데 한번 준비한 걸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당신의 인사이트는 안녕하신가요? 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제목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갈지에 대해서 예상이 좀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탈리아랑 그리스의 두 지역에서는 실제로 사망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게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이 사실 좀 미비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지역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나위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42%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의 이제 로마린다라는 지역은 이 블루둥이라는 지역을 발표하면서 편집자가 미국에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억지로 끼워 넣은 곳이었다고 이제 후후에 편집자가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 블루존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대명사 같은 이야기였는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재구성되었거나 그다음에 이제 연금 사기나 허위로 출생이나 사망을 신고했던 점 그리고 뭐 억지로 좀 만들어졌던 지역이었다는 게 좀 밝혀졌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제 인사이트를 하나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비지인 갈비지아 여러분들이 이미 굉장히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말이죠.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쓰레기라는 게 사실 볼 때부터 쓰레기인 걸 알면 애초에 분석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 데이터는 실제로 출처도 굉장히 좀 명확한 편이었고 데이터 수치도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고 있는 마을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생겼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뭐 뉴스 언론 보도도 되고 책도 만들어지고 이랬던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 잘못된 정보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다룰 때 이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서 분석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좀 알려져 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제가 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현업에서 일하면서 좀 겪었던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통신사 사례인데요. 제가 통신사 다닐 때 유동인구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꽤 많이 했었어요.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과거에는 통화랑 문자 기반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을 때 기록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뭐 5G나 LTE 같은 데이터 시그널 기반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대체로 골고루 다 웬만한 사람들의 이동들이 다 분석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유동인구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핸드폰에 GPS 정보를 수집해서 뭔가 분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 실제로 통신사에서 할 때에는 밑에 보시면 있는 이렇게 생긴 게 기지국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다니시다 보면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 기지국이 핸드폰과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 기지국에 통신을 했던 기록을 가지고 유동인구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데이터가 쌓이는지 조금 더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기지국들이 저렇게 이제 3개의 기지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상의 영역을 저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여기서 좀 특징이 있는데 A 기지국 영역 안에 있더라도 항상 A 기지국이랑만 통신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전파의 방해라든지 어떤 빌딩이 있어서 반사되거나 그래서 실제로 저 가상의 영역상에서 A 기지국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B 기지국이랑 통신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의 좀 오차를 감안하고 이동인구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 2, 3, 4, 5라는 순서대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통신을 했던 시간들이 저렇게 찍히겠죠? 그리고 데이터는 밑에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제 데이터도 좀 깨져버렸네요. 네. 체류 시간을 저렇게 시간이 찍히게 되면 체류 시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1번에서 2번으로 이동할 때 보시면 A 기지국에 있다가 이제 B 기지국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B 기지국으로 통신이 잡히는 순간까지는 A 기지국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간 차이가 이제 25분이라는 시간 차이가 나오는 거고요. 2번 기지국에서 B 기지국에서 C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에도 그 통신 기록을 시간을 체크해 보면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 이런 식으로 체류 시간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체류 시간을 알게 되면 우리가 생각보다 분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도로공사가 이 휴게소에 어떤 휴게소에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지 어떤 휴게소에 사람이 많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했었는데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체류 시간이 정말 월등하게 길게 나타나는 휴게소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사진이 놀랍게도 그 휴게소에 대한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영동고속도로에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 법평휴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가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네, 이 휴게소가 굉장히 체류 시간이 길게 나와서 우리가 여기는 뭔가 되게 특별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시설들도 보시면 굉장히 휴게소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시설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출도 보면은 항상 1, 2위를 찍었던 휴게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죠.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머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다른 휴게소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체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을 봤으니까 그럼 뭐 때문에 더 정말 체류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휴게소를 조금 더 조사해봤습니다. 보시면 휴게소에 막 정원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놀랍게도 애견 테마파크도 있습니다. 휴게소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브랜드들이 실제로 그 휴게소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이에요. 거의 아울렛 수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휴게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체류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럼 다른 휴게소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켜야 되나? 라는 결론을 이제 좀 지으려고 하던 순간에 다시 한번 지도를 봤습니다. 네, 덕평 휴게소인데요. 보시면은 뭐가 좀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옆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네, 불과 800m 거리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11분이고 자전거 타도 2분밖에 안 걸리는 곳이죠. 그리고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기록되던 곳입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 실제로 아울렛에 머물렀던 사람들인데 이 휴게소에 있는 기지국이랑 통신을 해서 마치 이 사람이 휴게소에 머물고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던 경우가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 휴게소가 정말 월등하게 길었는데 알고 보니 옆에 아울렛의 영향이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얻었던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의심을 해봐라. 제가 사실 이제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 휴게소가 정말 아무 시설도 없고 매출도 별로 높지 않고 덩그러니 그냥 시골에 하나만 있는 것이었다면은 처음부터 이상하다, 뭔가 데이터가 분명히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휴게소의 체류 시간이 길었는데 보니까 시설도 엄청나고 매출도 굉장히 높은 휴게소였구나. 그러니까 이 가설은 정말 맞다 라고 제가 그냥 거기에 더 몰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객관적이었지만 사실은 그걸 해석하는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내가 분석을 하고 있는 내 스스로를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설명하기에 앞서서 조금 네, 문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걸 PDF로 올릴 걸 그랬나봐요. 네, 조금 다 깨졌네요. 네. 여러분들이 입금 출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돈을 어디로 보낸다, 받는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입고 출고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는 금융기관에서 다른 타 금융기관으로 돈을 보낼 때는 출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주식을 보낼 때는 출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반대로 받을 때에는 입금과 출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증권사에서는 고객들의 자산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입고하셔서 일정 기간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면 이렇게 리워드를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10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입고하셔서 특정 기간을 보유하시는 500만 원대, 100억 원대 여기 100억 입고하실 수 있으신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입고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고객들의 자산을 우리 회사로 유치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입고 이벤트를 하다 보면은 모니터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일자별로 입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일단위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갑자기 평상시에 2배가 넘는 입고 금액이 발생했어요. 아, 이번 이벤트가 정말 성공적이구나. 아니면 큰 고래가 한 명 들어왔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공개매수라는 용어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개매수라는 단어가 아마 되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예를 들면 26년 몇 월 며칠에 A 기업이라는 주식을 12만 원에 100만 주만큼 사드립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관하는 증권사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주식을 이 증권사로 갖고 오면 12만 원에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12만 원이라는 가격은 원래의 주식 가격보다 당연히 높은 가격에 사준다고 해야 사람들이 갖고 와서 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미 주식 가격이 16만 원인데 12만 원에 산다고 하면 아무도 안 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주식 가격이 저런 식으로 형성돼 있다가 저렇게 공개매수 선언이 되고 나면 그 공개매수 가격에 근접하게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2만 원에 사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거기 가서 팔지 그거보다 또 더 비싸게는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가격에 근접하게 형성이 되고요. 그럼 이런 공개매수를 왜 하느냐 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에 주식이라는 거는 경영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나 혹은 회사를 내가 인수하기 위해서 M&A 측면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를 충족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상장 폐지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상장 폐지는 왜 하냐면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완전히 다 가지기 위해서 상장을 폐지시켜버리고 내 마음대로 이 회사를 이제 경영하겠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장 매수, 공개 매수라는 것이 어디서 하냐면 제가 속한 조직이 아니라 제 옆에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날이 공개 매수 날이었어요. 네, 저희 입고 이벤트의 효과가 아니었고 공개 매수라는 것의 효과였죠. 여기서 네 번째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일이 아닌 것에 호기심을 갖자. 제가 속한 조직에 대한 일들은 어느 정도 당연히 파악을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옆 팀에서 일어나는 일, 옆 사업부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 알기가 좀 쉽지 않죠.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영향이 꼭 내 조직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옆에 조직, 꼭 조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호기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총 4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인사이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의 공백을 보자. 그리고 갈비지인 갈비지아웃, 하지만 쓰레기는 쓰레기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봐라 라는 거. 네 번째, 내일이 아닌 것에도 호기심을 갖자. 이렇게 4가지 인사이트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할 때 어떻게 좀 접목시켜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무엇이 빠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답정너로 그냥 막 질주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 주변을 살펴보았는지 이런 점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이 4가지가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에 어떤 거냐면 너무 데이터만 보지 말자라는 의미이거든요. 첫 번째 거는 데이터 안에서 공백이 있는지, 두 번째는 데이터 뒤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데이터 앞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넘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시작에 이어서 다시 한번 꽃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꽃 이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누가 뭐 말씀하시고? 붓꽃. 정확하십니다. 붓꽃이라고 하면 되게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들 사실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이리스죠, 아이리스. 네.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가라면 누구나 왼쪽이 익숙하시죠? 네, 오른쪽 사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항상 데이터 분석이라는 그 자체에 너무 매몰이 돼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목적을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고요. 데이터 분석이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는 목적이 데이터를 통해서 현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해 보시면서 분석을 하시면 좀 더 다채롭고 좋은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의 인사이트는 안녕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